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야기는 저와도 밀접한 이야기라 더 관심이 가는 주제인데요. 네.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의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신다고요? 네, 최근 국정감사에서 대교 어린이 TV에서 근무하시다가 사망하신 고 유고은 PD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 국정감사 모습을 보면서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의 인권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사실 언론은 다른 주제에 있어서는 부조리나 인권 침해를 매우 열심히 보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언론사 소속 사람들의 그 노동 문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보도량이 적습니다. 과학적으로 분석한 것은 아니지만 제 개인적 경험에 따르면요. 언론사들은 나름의 동지의식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언론사 내부 노동자의 과도한 노동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문제 이런 것들을 다른 언론사들, 그러니까 자사가 보도하는 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언론사들도 보도를 거의 해주지 않아요. 이런 이슈들이 커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사람이 죽는 정도로 그야말로 큰 사건이 발생해도 그 이슈가 다른 비슷한 경우처럼 큰 이슈로 커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제가 오늘 방송에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이야기할 건데요. 모두 언론운동, 노동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좀 기억하시지만은 실제 보통의 분들은 언론에서 많이 보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내용들일 겁니다. 네. 그럼 먼저 방금 이야기하신 이번 국정감사에서 언급된 고 유고은 PD의 사연을 들어볼까요? 네, 지난 30일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 유고은 PD에 대한 산업재해가 승인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따지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예. 이날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고은 PD 사안에 대해서 집중 질의를 했는데요. 유 PD는 EBS 어린이 프로그램인 방귀대장 뿡뿡이에서 무대 감독 아르바이트로 방송업계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리고 2005년 케이블 방송사인 대교 어린이 TV에 입사해서요. 미스터리 타임즈, 키위, 미술관에 간 클래식 등 수많은 어린이 프로그램을 기획 제작했습니다. 네. 작은 방송사에서 16년간 일하는 동안 이렇게 직접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총 16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았다고 하고요. 특히 키위로는 2019년 케이블 TV 방송 대상에서 PP 작품상 어린이 대상을 받는 등 약 10개의 트로피를 수상하면서 공을 인정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UPD는 아이 셋을 낳아 키우는 동안에 육아휴직 한 번 쓰지 못할 정도로 일이 많았지만 PD는 그래야 하는 것이다 라고 배웠기 때문에 감당해왔다.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어서 행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직업에 임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UPD가 2022년 난소암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2년 이후 회사로부터 사직을 권고받았고요. 퇴사 후에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고자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서를 제출을 했지만 공단이 산재를 불승인했습니다. UPD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지내다가 지난 10월 3일에 별세했습니다. 네. 회사를 다니다가 이렇게 암이 걸리면 그게 산재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반문하실 것 같아요. 네. 유고은 PD가 산재를 인정해달라고 한 근거를 상세히 들어봐야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유고은 PD는 2021년 11월에 이 암 수치가 정상 기준치보다 3배 높다라는 건강검진 결과를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UPD는 프로그램 2개를 동시에 맡고 있었습니다. 건강검진 때 127이었던 암 수치는 5개월이 지난 2022년 4월 1171까지 폭증했다고 합니다. 네. 결국 유 씨는 팀장의 허락을 받고 나서 방송 녹화를 취소하고 병원을 찾았는데 의사가 난소암 3기를 진단했다라고 합니다. 네.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한 고인의 산재소송 대리인 임자훈 변호사는요. 2022년 1월경 사측에 도저히 이렇게는 일 못하겠으니 조정해달라고 했으나 담당 팀장이 오히려 UPD를 질책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6개월 전에 이상 수치가 발견됐으나 일이 너무 과중해 병원에 가지 못하셨다. 그 상태로 12주 정도 주 평균 80시간 이상을 근무하셨으니 살인적 근무를 하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퇴사 후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고자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공단은 이 산재를 승인하지 않은 건데요. 네. 이에 대한 UPD 측 주장은 어떤 건가요? UPD는 2024년 7월에 회사를 떠날 때에도 전 사원에게 남긴 메일에서요. 네. 최선을 다해 몸담았던 회사를 애정을 가지고 떠날 수 있도록 제가 얼마나 많은 시간 일했는지만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나 UPD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서를 제출하자 회사에서는 장시간 노동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고 합니다. 공단은 지난 4월 장시간 노동이 난소암에 영향을 미쳤다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유 씨의 산재를 불승인했는데요. UPD는 생전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 재판에 쓰일 최후 변론을 준비를 했습니다. 음. 그리고 병상 인터뷰에서 전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좋아하는 일을 했고 이렇게 싸워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건 너무 큰 꿈이지만 저로 인해 PD들의 환경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바래요라고 말했습니다. 네. 저는 이거 보면서 영상 보면서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국정감사에서도 UPD가 이렇게 생전에 촬영해 놓은 영상을 직접 재생을 했습니다. 네. 영상 속 UPD는 저는 이 소송의 결과를 직접 끝까지 보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이 저와 같은 환경에서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현실을 알리는 작은 목소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일터의 유익한 선례로 남기 위해서 노력하신 거죠. 고인의 대리인인 임자원 변호사는 국정감사에서요. 변호사로서 10년 넘게 직업병 사건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데 고인처럼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던 사례를 본 적이 없다. 고인의 업무 시간이 과중했던 시기에 난소암 관련 표지자가 크게 폭증한 게 나타난다. 네. 그럼에도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를 불승인한 건 굉장히 위법하다고 생각하고 법원에서 바로잡힐 거라고 믿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2024년 7월에 근로복지공단은 네. 야간 교대 근무를 하다가 유방암을 진단받은 간호사의 사례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을 한 바 있습니다. 네. 국정감사에서 뭔가 대책이나 대안이 이야기된 게 있습니까? 조 의원은요, 근로환경은 고용노동부의 소관이겠지만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제는 방미통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방미통이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네. 방미통위가 PP사의 전반적인 관리 감독 권한을 갖고 있다. 전반적 근로환경 조사를 해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반상권 방미통위 위원장 직무대리는 방미통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음. 조 의원은 앞으로 이런 환경이 계속되어서는 K컬처가 계속 갈 수 없다. 방미통위 차원에서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점검해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해달라. 이렇게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최근 한 유명 베이글 가게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이슈는 꼭 방송계뿐만 아니라 과로가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사례로도 보입니다. 네.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이슈에 대해서 언론 보도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네. 어떤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뉴스 빅데이터 빅카인즈에서 유고운으로 검색을 해보면은요, 경향신문이 고인이 투병 중일 때 2건의 보도를 한 것이 사실상 전부였고요. 음. 나머지는 사망 이후에 사망 소식을 전하는 보도 정도가 8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단순 부고는 제외했던 것이고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도량이 워낙 적어서 정말 이슈가 되지 못했던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언론계의 노동 인권, 비정규직 문제 등에 대해서는 유독 다른 업종과 비교했을 때 더 보도량이 적고 냉담하다라는 개인적 평가를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이야기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네, 두 분의 PD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CJ ENM의 이한빛 PD입니다. 이 PD는 혼술 남녀 조연출이었는데요. 당시에 촬영 55일 동안 달 이틀만 쉬었다라고 합니다.
계약직과 장비팀이 해고된 뒤에 신입이었던 그가 회계, 딜리버리, 현장 정리 등 대부분의 업무를 떠맡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하루 20시간 넘게 일하고 두세 시간만 자는 날이 반복됐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에게는 비정규직 해고와 급여 환수 업무까지 맡겨졌습니다. 네. 그는 유서에서 하루 20시간 넘는 노동을 부과하고 이미 지쳐있는 노동자들을 등 떠밀며 살아가는 삶을 더는 이어갈 수 없다라는 내용을 남기고 사망했습니다. 예. 그의 사망 이후에 장시간 노동, 폭언, 부당한 업무 지시 등이 죽음의 직접적 원인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요. 사건 발생 8개월 뒤인 2017년 6월에 CJ E&M은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문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가족은 사과는 너무 늦었고 진정성이 부족했다라고 평했습니다. 그의 사망 이후에 방송계에서는 표준 근로계약서 의무화, 방송 스태프 근로기준법 적용 등의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졌고요. 네. 그의 이름을 딴 한빛 미디어 노동인권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지난 10월 25일에 그의 묘비에 제막식이 있었습니다. 네. 이한비 PD의 아버지는 아들의 죽음은 자살이 아니라 사회적 타살이다. 방송산업뿐 아니라 모든 청년 노동 현장에서 반복되는 열정의 착취, 군대식 조직 문화를 멈춰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PD님은요, 청주방송의 고 이재학 PD입니다. 그는 동료의 처우 개선을 요구한 뒤에 프로그램 하차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재학 PD는 14년간 상시 지속 업무를 맡아서 실질적으로 정규직 PD와 다름없이 일을 해왔거든요. 예. 따라서 자신이 회사의 노동자임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이후 깊은 좌절에 빠진 2020년 2월 4일에 이재학 PD는 유서를 남기고 사망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방송 비정규직 현실을 드러낸 상징적인 사건이 됐는데요. 또 사건 이후에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청주방송 프리랜서 PD 3명 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이어서 2021년 5월 항소심에서 고 이재학 PD가 청주방송의 노동자이고 해고는 부당했다고 판결하면서 예. 임금 지급과 소송비 전액 부담을 명하기도 했습니다. 2024년 5월에는 고인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 위해서 법정에서 위증했던 상사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 역시 프리랜서도 노동자다라는 상식을 법과 제도가 확인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네. 노동인권 차원에서 특히 방송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분들의 죽음이 의미 없는 것이 되지 않은 것이 다행이긴 한데 너무나 안타깝고 많은 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이 두 사건 역시 당시에 보도량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네. 더 이상 열심히 땀 흘린 일터에서 외롭게 목숨을 잃는 분들이 없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이었습니다. 뉴미디어 트렌드입니다. 오늘의 뉴미디어 트렌드는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가수 성시경 씨가 오랜 기간 함께한 전 매니저에게 금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알려져서 저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어떤 사건이었는지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실까요? 일단 이제 성시경 씨가 얼마 전에 네. SNS에 이제 믿는 사람에게서 이제 세 가지 못한 일을 이제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네. 내부인으로 보이는 네. 사람의 SNS 게시글이 이제 주목을 받았는데 이 출연진과 스태프에게 지급되던 초대권을 반으로 줄이고 VIP 티켓을 따로 판매해서 자기 아내 통장으로 받은 돈이 이제 몇억 원대다. 그리고 이거는 뭐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해서 결국에는 이 티켓 수익을 따로 이렇게 자기 이익으로 삼은 매니저의 행태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된 건데 네. 그런 점에서 좀 충격 이전에 좀 당황스러운 그런 사례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공연표를 수억 원 횡령했는데 이게 일부분이다, 세 발의 피다 이런 폭로가 나온 건데 이 전 매니저라는 사람이 성시경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도 얼굴이 자주 등장했던
분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더 충격을 크게 받으신 것 같은데 당사자인 성시경 씨는 얼마나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트라우마로도 남기도 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일단 이 매니저가 네. 이제 같이 공개된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행태를 보였다는 것이 이제 당황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고요. 네. 그리고 이 신뢰성의 문제인데 이 매니저가 사실은 직접 안표상을 붙잡은 일화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중고 사이트에서 티켓을 양도받는 척해서 연락해서 안표상의 신상을 알아낸 뒤에 네. 티켓을 취소시키고 또 공식 팬클럽을 탈퇴시키는 방식으로 어, 안표 거래를 막아가지고 이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신뢰를 더 많이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실 가까웠던 관계일수록 마음의 상처는 더 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럼요. 그래서 믿고 아끼고 가족처럼 생각했던 사람에게 믿음이 깨지는 일을 경험했다라고 성시경 씨가 SNS에 밝힌 적이 있습니다. 네. 배우 천정명 씨 같은 경우에도 한봉상사에 이제 출연을 해가지고 16년 함께 일한 매니저가 부모님까지 속여서 돈을 빌리고 횡령했다면서 너무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하니까 많이 힘들었다. 어, 감정 조절이 안 돼서 일을 그만둬야 하나 하면서 은퇴까지 심각하게 고민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래서 네. 성시경 씨도 지금 무대에 설 수 있을지 서야 하는지를 계속 자문하고 있다. 이번 주 내에 결정에 공지하겠다 이렇게 입장 표명을 했기 때문에 네. 과연 누구를 믿고 향후에 계속 활동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심각한 그런 상처와 고통이 이뤄질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난해에는 그 일본의 오타니 선수도 그 10년 우정의 개인 통역사로부터 배신을 당한 일이 생각이 나는데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연예인과 매니저의 관계잖아요. 이번 사건은 일상생활까지 좀 이렇게 두루두루 함께하는 관계이다 보니 가족 같다라고 흔히들 표현을 하는데 이런 관계가 일반적인 회사의 상사 직원 관계와는 좀 다를 것 같은데 사실 어떤가요?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한국의 기획 소속사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문제가 생기는 곳이 1인 기획사인 경우에 이런 일들이 좀 더 자주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1인 그런가요? 기획사는 네. 유명인을 중심에 두고 매니저 관계가 성립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좀 약간 규모가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좀 조직과 체계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업무 분장이나 분리가 되죠. 근데 1인 기획사는 유명 셀럽을 중심으로 관계가 형성되다 보니까 네. 친분 감각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 사실 또 연예인 같은 경우는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하고나 일할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하고 계속 가는 거군요. 이제 관계를 맺고 네. 또 따로 분리돼서 이제 회사를 차리고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서이면서 생활을 관리해주고 심지어 인생 멘토 역할까지도 해주는 특히 이제 1인 가족일 경우에는 이제 마치 한 가족인 것처럼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상황 속에서는 사실 또 자신의 좀 해결하기 힘든 또 어떤 큰 일 같은 경우도 맡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예를 들면 블랙핑크 리사 같은 경우 2020년에 매니저와 이제 5, 6년 동안 같이 지냈는데 10억 원대의 사기 피해를 입었는데 부동산을 대신 알아봐 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맡겼는데 네. 그게 이제 사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워낙 바쁘다 보니까 대신 누가 이제 처리해 주는 부분. 그리고 손담비 씨도 열쇠를 그러니까 집 비밀번호죠. 이걸 알려줬는데 네. 집안의 모든 물건을 다 도난당한 그런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도박비에 시달리던 전 매니저가 이 회사 자산까지 손대가지고 검거되는 심지어 팔린 물건은 되찾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너무 이제 내밀한 1인 기획사였던 관계들 속에서 일이 네. 좀 틀어지거나 문제가 생기는 경향이 좀 잦아집니다. 그럼 이런 사건이 반복되는 근본 원인이 어떤 개인의 일탈이라고 보기보다는 연예 산업 구조에 갖고 네. 있는 어떤 그런 문제로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획사라고 하면 대부분 뭐 대형 기획사를 떠올리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의 거의 99%는 영세 기획사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1인 기획사가 속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연예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좀 체계화되거나 구조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일탈과
이런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허점, 모순이 결합하게 되면서 이런 이제 사건, 문제들이 이제 불거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연예인이 되는 과정이 좀 약간 다르게 노출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앞서서 말씀드린 리사의 경우에는 네. 태국 출신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실정을 잘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매니저에게 많은 이제 일을 맡기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격투기 선수 출신인 추성훈 선수 같은 경우는 일본 출신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매니저가 돈을 관리를 했는데 데뷔 후 6년 동안 모은 돈을 다 가져가서 20만 원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방송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바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한류 또 K컬처가 주목을 받게 되면서 이 해외 출신들이 또 많이 오게 되고 또 굉장히 주목을 받는 데 비해서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좀 허술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성시경 씨나 일부 셀럽 외에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네. 취약한 구조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방금 리사 가수의 뭐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많은 일을 매니저에게 맡겼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아무리 연예인이라고 해도 뭐 자금이나 출연료, 공연 수익 같은 것들은 직접 그 아티스트 본인이 관리를 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 도대체 어느 영역에까지 매니저에게 일을 맡기는 건지도 궁금하네요. 그렇죠. 사실 이제 정상적이라면은 출연료나 공연 네. 수익 같은 경우는 회계 재정 담당 직원에게 이임하는 것이 이제 맞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성시경 씨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안표상을 해결했던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더 이제 믿었던 그런 특수한 측면이 이제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는 이런 공연 수익이나 출연료는 따로 이제 담당하는 전문 음. 직원이 있어야 네. 이제 정상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다만 이 매니저가 기획사 대표를 겸임하고 있는 경우가 있거나 네. 동업자 관계인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경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출연료, 공연 수익까지도 매니저 겸 대표 혹은 공동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인사가 이제 관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1인 기획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당장에는 연예인이나 셀럽들한테 유리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긴 있지만 네.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 그런 치명적인 점이 분명히 이제 있다라는 점이고, 사실은 이제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좀 상황이 독자적으로 활동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 매니저나 좀 자금이 있는 그런 인사가 먼저 제안을 해가지고 독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그런 어떤 본인의 그런 의도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의도대로 좀 움직여 가다 보면은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네. 어린 청소년 또 여성 셀럽들이 이제 이런 일이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 이제 개인 그런 이제 문서에 관련된 부분, 예를 들면 신분증이라든지 도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배우 정웅 씨 같은 경우에는 매니저가 서류를 도용해 가지고 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사채까지 써가지고 집에 그 압록딱지가 붙은 상황까지 있었어요. 네. 모든 자산까지도 다 뺏어갔기 때문에 네. 이런 개인 신상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좀 면밀하게 관리해야 되고, 특히 이제 젊은 셀럽들한테는 네. 더 주의가 필요해 봅니다. 정말 많군요. 이 매니저들이 연예인들을 배신하고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일이. 그러면은 이런 문제를 좀 앞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네, 일단은 1인 기획사가 좀 많이 설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아이돌 그룹 출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멤버로서 이제 분리 독립을 해가지고 차리게 되는데, 네. 또 해외 출신도 꽤 있고요. 네. 그럴 경우에는 1인 기획사를 하더라도 어떤 그 기업으로서의 어떤 조직 체계화를 분명하게 분리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매니저가 하는 일이 좀 특수합니다. 어떤 경우에 로드 매니저 자체만 있는 것도 있지만 업무를 이제 네. 구체적으로 봤을 때 네. 일을 따온다고 그러죠. 일을 이제 가져오거나 협상을 하거나 음. 개런티에 관련된 부분에서 그런 것들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거기에 이제 수익의 어떤 이제 배분 문제들, 또 이 수익
개런티에 관련된 부분을 이제 네. 사적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매니저의 업무를 그것도 세분화 시키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 근데 1인 기획사는 경비 절감이나 어떤 친분 관계 때문에 그걸 하지 네. 않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중요한 건 너무 친분 관계가 아니고 어쨌든 기업이기 때문에 음. 기업의 어떤 조직의 논리, 업무 그런 프로세스로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좀 더 체계화시켜 갔을 때 오히려 네. 지속 가능하고 네. 본인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그런 상생 구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